이번 시간에는 26번부터입니다. 그 26번에 보시면 척도 분석법, 척도 도식법, 또 스케일 노그램법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어떤 태도나 특성이 하나의 차원을 실제로 띄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기법은, 자, 이 하나의 차원을 실제로 띄는 것인지, 즉 단일 차원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누적 척도의 방법을 바로 이 거트만 척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트만 척도는 여기 나온 것처럼 척도 분식법 또는 척도 도식법 또는 잘 쓰진 않지만 스켈로그램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거트만 척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차원의 특성을 점수로 해서 만약에 사회복지사는 구직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 2점, 모르겠다 1점, 그렇지 않다 0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나온 점수를 단순 누적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을 거트만 척도라고 합니다. 이 거트만 척도도 마찬가지로 평정 척도나 니커트 척도와 마찬가지로 서열 척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성은, 동간성은 확인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서열을 정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서열 척도의 한 척도법의 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그래서 거트만 척도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1년번호로 붙인 표집 틀을 만들라고 모집단 총수를 필요한 표본수로 나누어 표집 간격을 구하여 첫 번째 표집 간격 안에 들어있는 숫자 가운데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최초의 표본으로 삼고 나머지 표본들은 정해진 표집 간격에 따라 추출하는 확률 표집 방법은, 문장을 이렇게 이쁘지 못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표집은 단순 무선 표집으로 하고 그 다음 표집부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하는 표집은 동간 표집 또는 체계적 표집 또는 계통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답을 체계적 표집으로 했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에 보시면 소시오메트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 소시오그램, 또 소시오메트릭스, 소시오메트리 이렇게 하는데, 소시오메트리는 사회성 측정법을 말합니다. 사회성 측정의 결과를 행렬표로 만들어 놓으면 소시오메트릭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렬표가 아닌 행렬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성 측정법은 집단 내, 중요한 것이 내자라고 그러죠. 집단간 안 됩니다. 집단 내 인간관계를 파악하고 집단 내 집단 역학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소시오메트리, 또 사회성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집단 내 선택,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의 패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소집단 내 누가 누구를 배척받거나 환영을 받는지를 측정하게 해준다. 집단 내 구성원이죠. 집단 내 구성원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와 매우 유사한, 구성원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와, 자, 이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집단 내, 그러지만 집단도 일정 선을 넘어서게 되면 무의미하게 되니까 소시오그램, 소시오메트릭스, 매트릭스 행렬, 소시오메트릭스 지수 등이 있다 해서 그 소시오메트리를 적용한 결과를 행렬표로 만드느냐 그림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 구성원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말장난을 하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누가 좋아하느냐, 스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스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아웃사이더, 이렇게 인식으로 해서 인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거리를 설명한다는 것은 좀 조식에 접근할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에 보시면 등간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법 중 하나로 등연 등간 척도라고 불리는 것은, 등연 등간 척도라고 불리는 것은 서스톤 척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열 척도 그러면 평정 척도, 니커트 척도, 보가더스 척도, 또 그런가 하면은 거트만 척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간 척도에는 이렇게 등연 동간 척도라고 하는 서스톤 척도가 대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서열 척도, 3번은 명목 척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우편조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우편조사는 어떤 메일을 통해서 회신을 받고 그를 통해서 어떤
조사하고자 하는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되겠는데 시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야말로 통으로 전문적으로 이 메일을 연구하는, 요즘에는 우편조사에서 인터넷 조사로 바뀌어 갔습니다. 겨울을 메일을 그야말로 아날로그 통신에서 이제 디지털 통신으로 바꿨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응답자가 편리한 때에 설문지를 완성할 수 있다. 응답률이 매우 낮습니다. 회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면접자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우편조사에서는 회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1번에 보시면 어떤 개념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그러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형용사를 사용한, 형용사가 중요하죠. 양극단으로 벌어진 형용사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척도 구성 방법은 의미 분석법 또는 영어로는 의미 차이법 또는 어휘 차이 척도법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사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형용사.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우연 표집 또는 가용 표집 잘 쓰지 않습니다. 우연 표집 또는 가용 표집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바로 여기는 우연 표집이나 가용 표집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비확률 표집으로서 비확률 표집의 방법에는 우연 표집, 또 임의 표집, 할당 표집, 누적 표집 등이 존재를 합니다. 우연 표집이라는 것은 편의 표집, 답은 1번이 되어 있군요. 누적 표집은 자료 대상을 수집하기 힘들 적에, 마약 밀매자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탈북자 안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 사람을 소개받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그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눈덩이 적도, 눈덩이식이라고 해서 눈이 굴러가면서 점차 커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적 표집 또는 눈덩이식 표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에 보시면 응답자 감정을 끌어내려는 방법으로 인형놀이, 그림 해석, 문장 완성 등이 있으며 직접적 질문이 부적절하거나 조사의 참된 목적을 드러낼 수 없을 때 이용한 것은, 응답자 밖으로, 투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던지다. 프로젝티브 메소드, 프로젝트란 단어가 계획하다도 있지만 밖으로 던지다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내면의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뭔가 외부에 보여주는 프로젝트, 던져보는 외부에 있는 어떠한 비조작적인, 조작하지 않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보여주는 그 행동을 통하여 그 대상자의 심층 내면 세계를 파악하는 것을 바로 투사법이라고 합니다. 노르샤 잉크 반점 테스트나 주제 통각 검사, 또 그런가 하면 문장 완성 검사, 단어 연상 검사, 모자이크 검사, 핑거 테스트, 존디 검사, MMPI, MBTI 이런 등등이 대부분이 투사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무엇인가의 밖에 있는 무엇인가에 보여주는 행동을 통하여 그 내면 세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투사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온라인 조사 보면 인터넷 조사를 많은 거 알아주시고, 34번에 보시면 설문지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 적합치 못한 것은 질문사항이 명확해야 된다. 직접 간접 질문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야 된다. 부정적 문항은 피해야 한다. 개방형 질문이나 민감한 질문은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폐쇄형 질문이라는 것은 응답이 가능한 것을 미리 제시해 놓고 선택하도록 하는 객관식을 말하는 것이고, 개방형 질문은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법으로서 자유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문항은 개방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한 이런 개방형 질문이나 민감한 질문은 후편에 놓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35번에 보시면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단일 사례 연구 설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일 사례 연구 설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단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반복되는 측정을 통해서 단계 간 비교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또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단일 사례 연구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트 정리할 때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의 클라이언트, 두 번째가 단계 명확화 및 비교, 그다음은 개입 전 단계인 기초전 단계와 개입 단계를 명확히 하고 그를 비교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 측정,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비교해서,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단일 클라이언트, 단계 병합 및 비교, 그리고 반복 측정, 경험적 절차, 이렇게 네 가지를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특징으로 설명을 했고, 단계에서 A와 B 단계, A는 개입 전 단계, 기초선 단계, B 단계는 개입 단계에서 개입 국면을 B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하나의 상징수가 되겠습니다. 또 그럼 그 유형으로서는 AB 설계, AB, A 설계, AB, AB 설계, 또는 유기 개입론에서 우리가 유기 개입 모델을 설명했던 소위 BAB 설계, 또는 복수 기초선 설계, 뭐 이런 등등이 있다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나의 대상 또는 사례를 가지고 개입 효과를 평가를 한다. 측정의 반복을 특징으로 하지요.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는 개인이나 집단이다. 즉각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개입 방법 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답은 2번이죠. 반복 측정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36번에 보시면 기본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기초선 단계와 개입 단계가 각각 하나이다. 그러죠? 여기는 기본이란 단어를 붙였지 않습니까? 물론 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 기초선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기본이니까 가장 간단한 단일 사례 설계로서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설계이다. 최소한 3개 이상의 측정점, 관찰점을 필요로 한다. 관찰점 간의 차이가 심하면 많은 관찰점을 필요로 한다. 해서 신뢰도, 오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개입이 표적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신뢰성이 매우 높다. 이건 하나의 측정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군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번에 보시면 A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AB 설계의 또 하나의 기초선, 즉 A라고 하는 것은 기초선, 개입 전 단계를 말하죠. 기초선을 추가한 설계이다. AB 설계에 의한 개입을 지속하면서 표적 행동의 변화를 다시 한번 관찰하는 것이다.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하지 않았을 때의 변화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행동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AB에다가 A를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표적 행동이 되겠죠. 두 번째 기초선 기간을 반전기간 제2기초선이라고 한다. 이런 단어도 봐주시고 AB 설계의 단점, 개입을 했을 때, B를 개입했을 때 뭔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게 언제나 효과가 있을까? 만약에 개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해서 다시 개입 이전 단계인 기초선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ABA라고 합니다. 제2기초선 또는 반전 단계에서 문제가 다시 악화되지 않는 경우 A 설계의 적용 결과를 해석하는데 정말 B가 없어도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2기초선 동안에 문제가 다시 악화되지 않는다면 B의 효용에 대해서 또는 B의 효능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A 설계가 되겠습니다. 38번에 보시면 조속한 개입의 필요로 처음부터 개입에 들어가던 개입을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서는 B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BAB 설계, 보통 사회복지 실천의 모델로서는 유기개입 모델에서 사용하는 것이 BAB 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9번에 보시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 연구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제 불가능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은, 자, 우리가 실험 연구의 타당도에는 내적 타당도와 유의적 타당도가 있습니다.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는가. 실험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독립변수를 가미했을 때 종속변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또는 거꾸로 정속변수의 변화가 진정 독립변수의 개입으로 인한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실험 연구의 목적입니다.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실험 연구의 목적, 즉 다시 말해서 독립변수를 개입시켰을 때 종속변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을 바로 내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유의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실험 연구의 경과 결과를 다른 사태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유의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적 타당도를 이끌어갈 때 암기했던 세 가지가 있죠. 내적 타당도, 독립변수를
가미했을 때 종속 변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또는 거꾸로 종속 변수 변화가 진정 독립 변수로 인한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내적 다당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기 위한 3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 선행성, 조작이죠. 먼저 독립 변수를 가미하고 난 다음에 종속 변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공통 변화, 독립 변수를 가미하게 되면 그로 인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비교죠. 다음에 경쟁가설 배제. 경쟁가설 배제는 결국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독립 변수를 가미했을 때 종속 변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를 알아보기 때문에 독립 변수 이외의 다른 변이는 최대한 배제시켜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통제라고 하는 경쟁가설 배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간적 선행성, 조작, 공통변화, 비교, 경쟁가설 배제, 통제까지를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독립변수 개입에 대한 종속변수 변화에 오차를 발생시키는 변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적 다당도 저해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건의 발생이라고 하는, 통제할 수가 없는 우연한 사건의 발생이라고 할 때는 역사나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스며들게 되는 또 다른 영향력, 성장, 또 검사의 거듭된 검사의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검사의 반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검사 도구 또는 측정 또는 통계적 효기 또는 상실 이런 등등이 내적 다당도 전제 조건인 3대 조건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를 발생시키는 저해 요인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저해 요인 중에 연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제 불가능한 사건, 이것은 바로 어떤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해서 생기는 것은 역사 요인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번에 보시면 측정과 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의실의 호수는 그냥 물같이 한 그냥 하나의 상징의 번호지요. 수치적 의미를 갖지 않는 수치입니다. 명목 적도지요. 소득이나 재산 금액은, 소득이나 금액은 누구보다 몇 배 더하기 빼기도 가능하고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반드시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앞에 봤던 것이고, 재검사법은 성장 요인이나 역사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재검사법은 검사 한 번 하고 다음 검사하는 그 사이에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시간 경과 사이에 또 다른 영향력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법에는 이런 성장 요인이나 역사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바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한검사법이라고 하는 동형검사법을 실시해서 이런 성장 요인이나 역사 요인의 개입을 배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 타당도는 전문가들의 동의에 의하여 타당도를 인정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론적 타당도라고 하는 이론적 타당도, 준거 타당도나 이런 것은 경험적 타당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전문가들의 동의에 의해서 타당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의 평균을 통해서 또는 수치의 조작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전문가들의 동의를 통해서 타당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타당도 그러면은 거기는 이런 이론적 타당도인 내용 타당도, 경험적 타당도인 준거 타당도인 준거 타당도인 예언 타당도, 또 공인 타당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가의 동의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험자의 동의에 의해서도 타당도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에 보시면 확률 표집 방법에 관한 내용은, 확률 표집은 모집단 내 구성 요소에 표집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단순 무선 표집, 동간 표집, 유충 표집, 집락 표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할당 표집이다. 이건 활당 표집, 편의 표집, 말하자면 우연 표집, 또 의도적 표집, 누적 표집 이런 것은 비확률 표집입니다. 추출될 확률을 동등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 맞는 거지요.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용된다. 대충 하는 것은 비확률 표집이지요. 규모와 성격 규명이 가능하다. 이것은 확률 표집. 답은 나와 라가 되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사가 가장 먼저 실시된 나라는, 사회복지 조사가 가장 먼저 실시된 나라는 영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 영국 1886년 부스의 런던시 빈곤조사, 1901년에 있었던 라운트리에 의한 요크시 노동자 개별 전수조사 나와 있죠. 영국이 되겠습니다. 4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조사의 성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사회복지조사, 사회적 필요성을 이해한다. 사회복지 활동의 효과를 측정한다. 사회혁명을 이거 틀린 거죠. 사회 개선 개량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혁명이에요. 벌써 이건 국어 문제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조사의 성격에 대한 것으로 맞는 것은 설명 중 맞는 것은 사회복지조사는 응용조사적 성격만 아니죠. 사회복지조사는 순수조사 겸 응용조사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조사와 그러면서도 응용조사적 성격이 더 강하다. 지금 그 문제를 냈고 답은 이건 뭐 읽을 것이 아니네요. 순수조사와 응용조사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응용조사, 실용적이면서 사회 개선 개량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사용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응용조사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45번에 보시면 과학적 연구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학적 연구 체계적이다. 그렇죠. 결정론적이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과학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이 보았을 때 그렇겠네라고 할 수 있는 납득이 갈 수 있는 대부분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객관성, 보편성, 검증 가능성 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이거는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재생 가능하다, 절대적이다, 결정론적이다라고 이때 결정론도 단언적 결정이 아니라 확률론적 결정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확언적, 확정적, 단정적이 아닌 확률적 개념의 결정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함정은 2번이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과학적 연구는 절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6번에 보시면 간주관적이란 의미는 간주관적은 연구자들이 설사 의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또는 연구 동기가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거나 똑같은 독립변수를 가미했을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 간주관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동등결과성이지요. 과학자들은 주관성을 아니고 같은 실험을 행하는 두 과학자는 주관적 동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결과는 같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동등결과성인 간주관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번에 보시면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다. 잘못된 것은 사실에 기초한다. 사실에 기초한다.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관적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려야 되겠죠.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설을 세워야 한다. 가설을 세워야 한다. 다음에 가능한 자료 처리에 가능한 한 자료 처리에 수량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현장적 연구에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발달 연구에는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가 있는데 모두 우리가 목적으로 본다면 조사, 말하자면 여기는 기술적 조사에 해당하는 방법이 됩니다.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의 비교, 횡단적 연구는 어떤 시점에 발생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일회 측정을 통해서 파악하는 정체적 조사를 횡단적 연구라고 합니다. 특정 시점의 사건을 일회 측정을 통해서 조사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종단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에 어떤 현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반복 측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동태적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횡단적 연구와 가장 관계가 뭐냐? 반복적 측정은 동태적인 종단적 조사가 되겠고 경제적 연구 방법, 그렇죠? 일회 측정을 통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죠. 가장 자연스러운 연구 방법,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은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구 대상이 탈락이나 비협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종단적 연구죠. 그렇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는 가능한 한 표본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군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49번에 보시면 종단적 접근 방법이란 같은 연령층에 있는
아동들을 집단으로 연구하는 거. 이건 집단 연구고, 같은 대상을 장기간 계속 연구하는 거. 같은 대상을 장기간 계속 연구하는, 이 같은 대상 개념들. 여기는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코트 스터디가 있습니다. 답은 뭐 4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0번에 보시면 각종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지역 사회를 조사함에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을 연구했던 학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자, 사회복지 조사에 관련된 사람 보면은 물론 우리가 앞에 들었던 부스, 런던시 빈곤조사도 있고, 요크시 빈곤조사는 라운트리도 있지만, 르뿔레도 있고, 타운센트, 상대적 빈곤 방식을 이거든 타운센트도 있지만, 스펜서는 생활준비서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스펜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지. 거의 뭐 르뿔레 사례 연구 방법의 선구자라고 되어 있죠. 사례 연구 방법에. 여기 보시고, 다음에 51번에 보시면 지역 조사에 있어서 각종 통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현대적 지역사회 조사 방법을 제시한 학자는, 현대적 지역사회 조사 방법론을 제시한 사람을 런던시 빈곤조사를 통해서 빈곤선 개념을 처음 끄집어냈던 부스라고 합니다. 최저 생계비 산출 방식에 큰 공헌을 한 사람, 최저 생계 1차 빈곤선, 2차 빈곤선의 개념을 통해서 최저 생계비 산출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은 바로 라운트리. 1901년에 요크시 빈곤 개별 노동자 가구를 중심으로 개별 방문조사, 그럼 개별 전수조사를 이끌어갔던 것이 라운트리가 되겠습니다. 53번에 보시면 체계적 오류에 관한 예의다. 인구 통계학,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 인한 오류 예의는 무엇인가? 자, 여러 오겠지만 여기 인구 통계학에 대해서 나는 올해는 응답의 선행 효과. 뭐 이거 체계적 오류가 참 드물게 다뤄져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통계학이나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 인한 오류는 응답의 선행 효과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회복지 조사는 앞에도 나왔지만 응용 연구의 성격과 순수 연구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실용적이면서 응용 연구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회 개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 조사는 사회 문제나 사회 병리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개별 사회 사업이나 집단 사회 사업에선 사례 조사법이 중요하다. 자료 수집 방법에는 관찰법, 질문법, 문헌법 등이 있다. 뭐 여기서 11거는 것은 부정적 측면보다는 오늘날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을 찾는 데 같은 전통적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다 발전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지, 종래처럼 무슨 치료 대상이나 병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55번에 보시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결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당한 조사법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결정할 때 표본조사, 당연히 가는 욕구조사가 되겠습니다. 욕구조사. 다음에 특정 지역 노인의 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 방법으로 조사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사례연구, 설명조사, 기술조사, 내용 분석조사, 또 내용 분석조사, 실험조사 설계. 실험조사 설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특정 지역의 욕구 파악을 위한 방법. 자, 여기는 문제가 다소 이제 위험스럽습니다만, 특정 지역의 이 노인들의 욕구 조사를 할 적에 조사 방법으로 어느 것이 올까? 여기 보면은 문제가 당연히 그 특정 지역의 노인들의 노인들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다룰 적에는 특정 지역의 노원구에 사는 독거 노인들의 욕구를 특정 사례를 가지고만 따겠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하는 방법에는 기술적 조사를 합니다. 독거 노인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은 기술적 조사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 조사 방법으로 올 적에는, 그래서 56번은 앞에 있던 15번과 연결해 볼 적에 조사 유형으로서는 기술적 조사가 될 것이고 방법으로서는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 답이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6번은 15번가에서 여러분들이 곧잘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57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느낀 욕구를 지역사회 주민들의 느낀 욕구를 알아보는데 좋은 것은, 느꼈다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서베이 방법을 통해서 질문으로 그 내면을 알아봐야 합니다.
58번에 보시면 다음 일반적으로 조사표의 회수율이 가장 낮은 것은 응답률이 낮다, 회수율이 낮다, 우편조사가 되겠죠. 59번에 보시면 전화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지금도 전화조사 많이 나오지요. 전화조사에서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야 곤란하다. 음성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조사는 신속성이 장점이다. 우편조사에 비해 시간이 적게 든다. 초기부터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쉬워서 전화조사의 특징은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0번에 보시면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인터넷 조사는 우편 조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니죠. 인터넷 조사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조사는 면접 조사에 시간이 많이 든다.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전문가와 만남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면접 조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시각 보조 자료 활용이 아주 용이하지요. 면접 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 친밀하고 따뜻한 인간적 분위기 조성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61번 집단조사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